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박영민입니다. 지난 3번 연속으로 노인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오늘은 어떤 질환이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대학병원을 포함한 이 종합병원들이 큰 종합병원들이 3차 의료기관에 이제 속한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를 이제 개인 병원 1차 병원에 이제 가는 거랑 2차 병원에 되게 이제 피부과가 많지 않고 이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 피부과가 이제 있는데 이런 병원의 차이 중에 이제 1차 병원에서 해결이 못하면 3차 병원으로 바로 이제 의뢰가 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대학병원 피부과를 이제 초진으로 오는 경우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초진 환자 그리고 또 와서 외래 검사 시에 환자가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늘 강의 주제를 설정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제 오늘도 인제 오후에 한 세션에 초진을 한 4-5명 정도 보는데 이들 중에 인제 적지 않은 분들이 대학병원 이용을 이제 처음 하시는데 여기로 오면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사전에 이제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받지 못해서 본인의 이제 시간이나 또 비용적인 면에 이제 손해를 겪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이제 초진으로 왔을 때 어 병원에 오면 이제 여기 전문의가 다 있으니까 저희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 질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3차 병원에 와서 대학병원에 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어떤 진단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마음속에 정하고 오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인제 컴플레인만 계속 인제 듣고 즉 상담만 이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인제 좀 심한 환자들의 대기 시간만 이제 늘리고 본인도 큰 혜택을 못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미리 유념하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피부과를 언제 가야 하는지 뭐 대충 이제 짐작은 하겠지만 경증 질환의 진료보다는 진단이 어렵거나 치료가 까다로운 피부 질환 여기에 이제 좀 더 적합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증이라는 것이 이제 본인은 다 경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심평원이라는 만들어서 어떤 피부 질환에 이제 그 질병 코드가 있고 이거는 모두가 경증일 수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뭐 아토피품이나 건선도 경증 환자들이 사실은 더 많죠. 하지만 그중에 치료에 대해서 이제 불응하고 하는 이런 환자들이 이제 3차 병원에 와서 치료를 이제 받는 그런 단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 질환들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만성이라는 건 기간으로 얘기를 해서 보통 한 6주 이상 가는 거고 길면은 몇 년씩 가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이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의 건선이나 이제 아토피 피부염, 또 만성 두드러기, 또 이제 피부가 하얘지는 백반증, 혹은 탈모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들 중에도 보통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50% 이상은 경증이고 저희가 이 삼천병원까지 와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은 그 중등증 중에 좀 높은 그룹 아니면 아예 중증인 그룹 이런 환자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기본적인 치료에 기존 치료에 이제 불응하는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학병원에 오면 뭔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피부염,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나 아니면 내가 약물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런 발진이 뭐 때문에 생기는지 이제 알고 싶어서 원인 물질이나 약물을 찾아내는 이제 검사를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면은 다 의사들이 알아서 어떤 피 검사를 하거나 하면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먹는 그 음식이나 아니면 약물이 사람마다 제각기 따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알러지 반응이 생겼는지를 자기가 잘 요약을 하고 오셔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또 이제 더 나아가선 자가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희귀 질환이 이제 의심이 되어서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다른 기관에도 어떤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피부과 쪽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다. 뭐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뭐 정형외과로 간다든지 류마티스 내과를 가서 이런 증상들이 같은 어떤 증후군을 형성하는 건지 즉 탁과 의뢰를 같이 큰 대학병원에서는 협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이제 1차 병원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이제 피부 종양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양성이냐 악성이냐 해서 이제 1차적으로 피부 생검 즉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되게 대학병원에 이제 의뢰가 되고 그 종양 제거하는 수술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드름이나 레이저 시술 혹은 단순 미용 목적은 오히려 1차 병원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뭐 여드름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개인병원이 아니라 여드름도 어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드름이 심한데 치료에 반응을 안 하고 어떤 생리적인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뼈가 아프다든지 이게 여드름이 어떤 증후군의 피부 증상으로 나올 경우 그런 경우도 한 번쯤은 이런 3차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필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요약해서 이런 대학병원의 피부과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았는데 뭐 위에 적힌 것처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있고 또 여러 기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과의 협진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전신에 가려움증이 있는데 피부 병변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떤 피부 질환이라고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몸 안에 뭐 간이나 신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 이상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경학적인 문제가 이런 각각 과들과의 협진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제 새로운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만성적으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던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에 이제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생물학적 제자로서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신약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물론 보험이나 이런 적용이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장에 나와 있고 또 이거를 또 뒤쫓는 그런 후속 물질들이 임상시험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은 어떤 규정에 맞는 그런 어떤 그 대학병원급의 이런 시설에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그런 조건이 맞으면 이런 임상시험에 들어서도 충분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대학 피부과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항상 길어야 되고 또 이제 접근성, 이제 지방에서 많이 오시는데 가까운 지방 대학병원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피부과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고 또 비용이 아무래도 일반 똑같은 보험 적용을 받아도 1차 병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올 때마다 고가의 비용 맞습니다. 특히 경증 환자가 올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이 대학병원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개원가에 이제 좀 더 그 어드밴스된 그런 장비를 쫓아가기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용 시술은 우선 1차적으로 피부과 1차 병원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약부터 한번 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시는 경우 중에 간혹 이제 진료 의뢰서가 필수 항목인데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이걸 통해서 오늘 검사가 나가면 그 검사비를 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또 오늘 무슨 검사가 뿐만 아니라 치료 약제가 나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안 가지고 오시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막혀버리죠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근처에 가가지고 진료 의뢰서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진료 의뢰서라는 게 피부과에서 받으면 좋겠지만 급한 경우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다과에서도 진료 의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이 진료 의뢰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의사, 어느 대학병원에 어떤 의사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우선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보다 전문 분야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토피 피부염을 주로 보는 사람인지 건선을 보는 사람인지 백반증을 보는 사람인지 아무래도 큰 병원일수록 이런 것들이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학병원 홈페이지나 이제 모바일 앱 들어가 보면 각 과별로 의료진이 소개돼 있고 그 교수들의 전문 분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되거나 내가 찾아가고 싶은 그 전문 분야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과 맞는 시간이 돼야겠죠. 보통 이제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한 일주일에 한 4-5타임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 오전, 뭐 화요일 오후 이렇게 시간이 본인의 시간하고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래 시간표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는 방법은 대한피부과 산하에도 15개의 전문 학회가 있습니다. 이 전문 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예를 들면 대한건선학회나 뭐 아토피 피부염, 백반침 색소학회 가면은 거기에 이제 지금 회장이나 임원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대학병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나한테 가까운 대학병원의 홈페이지를 봐서 어떤 분이 있고 아니면 내가 찾아가고 싶은 곳에 이런 분들이 내가 보는 병원의 그 전문 과목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우선 전문성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접근성을 이 두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료 당일 가기 전에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 의뢰서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 본인을 꼭 확인을 하시니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는 챙겨서 오시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준비성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아무래도 바로 대학병원을 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겁니다. 이 진료 기록을 카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처방전, 이 약들을 사실 다 기록하거나 외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처방전을 가장 최근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카피해 오시면 되겠고 본인의 이제 피부 병변이 기다리는 동안 많이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두드러기처럼 갑자기 그 외래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병변의 초기 사진이라든지 진행되는 사진을 꼭 찍어주는 것이 나중에 정확한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에 이제 질환들이 많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을 대개 한두 개씩 가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복용 중인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피부과 치료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먹고 있는 그런 가장 최근의 처방전을 하나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부과 약 중에도 처방을 하다 보면 이런 본인이 원래 기저질환을 먹고 있는 질환하고 서로 충돌을 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일단 본인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진료 흐름을 보면 접수를 하고 진료하고 이제 그날 당일 이제 검사를 나갈 수 있는데 이제 혈액 검사는 피부과에서는 일반적으로 3차 병원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알레르기 같은 것들의 어떤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약인데 이 약을 쓰기 전에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그런 거죠. 즉 두 번째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 이제 당뇨 검사 같은 거는 그 전날 9시부터 이제 공복을 해오시는 것이 우선 준비가 돼야 되겠고 또 다른 검사는 이제 조직 검사가 있는데 조직 검사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본인이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
뭐 스텐트 같은 거 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걸 내가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시간이 되면은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조직 검사를 만약 받으면 이 약을 한 일주일 가까이 안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훨씬 더 소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대개는 이제 초진을 받고 나면 그다음 이제 검사나 이 결과를 보고 그날 약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는 대개 한 2, 3주 후쯤에 예약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목요일 날 예약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 목요일이나 다음 목요일 정도는 조금 비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넉넉히 확보하는 게 좋은데 와서 검사를 진행을 하면은 당일 혈액 검사나 조직 검사를 하면 그 시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기다리거나 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반나절 하루에 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와서 또 시간을 버리시거나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가능하면 이런 준비들을 다 해오시는 것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료를 시작하는데 이제 피부과 의사랑 만났습니다. 과연 그럼 피부과 의사는 어떤 거를 가지고 피부병을 진단하는지를 좀 알고 있으셔야 환자분이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좀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과는 다른 과랑 틀려서 이제 기본적인 게 문진 히스토리 테이킹이 아니라 시진이 되는 겁니다. 시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맨 피부를 조사를 하는 거죠. 아이 exami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맞는 히스토리를 환자가 어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증상가 이런 것을 환자한테 그냥 환자가 말하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거를 그걸 잡아서 채는 거죠. 즉 시즌이 문진보다 중요하다. 피부병은 좀 다른 과랑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임상의사는 저희가 4년 동안 이제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는데 1년 차부터 계속 하는 게 환자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고 조직 검사하면 무조건 사진이 쫓아가죠. 그 사진과 그 조직 검사한 조직 이 두 가지를 계속 맞춰보면서 어떤 질환을 내가 감별해야 되는 이것을 4년 동안 계속 트레이닝하고 나중에 전문의 시험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 환자의 전형적인 사진을 걸고 또 병리 조직 소견을 걸어서 어떤 질환인지를 알아야 시험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피부과 전문의는 그런 이제 요즘 말하는 그런 트레이닝된 시즌을 통한 AI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더모스코피라 해서 확대경을 봐서 그건 한 10배 정도로 보는 돋보기 있거든요. 요거의 어떤 피부병의 패턴을 보면서 과연 이게 조직 검사까지 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좀 관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피부과 용어가 굉장히 다른 과학은 좀 틀린 게 많고 또 어렵고 길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용어를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뭐 영어나 아니면 그걸 해석한 그걸 사실 얘기를 해줘도 대부분 다른 의사나 그러니까 피부과가 아닌 탁과 의사죠. 그리고 일반인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즌이 우리가 환자 히스토리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환자의 표현은 이런 사진을 보고도 가려운 거에 대한 표현도 제각기고 통증에 대한 표현도 제각기죠. 그리고 피부에 대한 이런 특히 표현은 뭐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가 이런 사진을 보지 않고 환자의 병변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해가지고 이걸 맞춘다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용어가 어렵다 그러는데 요런 이제 대표적인 피부 병변을 보고 우리 보통 이제 피부과 트레이닝을 안 받은 일반인들은 그냥 하나로 피부 발진, 피부에 뭐가 생겼다, 발진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이걸 보고 요런 반점이구나, 또 구진이 생겼네, 판이 생겼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이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틀리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질환을 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과 전문의는 시진을 우선으로 하는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전문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현재 지금 AI도 이제 특히 이제 종양 같은 것들을 사진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해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접근이 돼 있지만 아직 이제 질적인 면에서 좀 더 좋은 그런 개량된 좋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 전문의와 비슷한 그런 레벨을 가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뭐 옛말을 빌면은 피부과 의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처음 오시면은 옷을 벗기 탈의하기 쉬운 옷을 착용을 꼭 오셔야 되는데 옷을 너무 이렇게 바싹 벗거나 벗기가 쉬운 어려운 그런 옷들이 오면 또 밖에 나가서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내진을 위해서 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간적인 경과를 또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내가 병변이 손에만 있다, 뭐 대표적인데 손만 보여주고 이걸 맞춰달,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피부에 호발 부위가 어디냐도 굉장히 그 질환을 감별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라면 머리끝부터 머리에도 두피에도 병변이 있는지 손톱에도 병변이지 발톱에 병변이지 전신을 다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제 병변이 생겼을 때 진료 당일은 가능하면 여성분들은 내가 얼굴에 병변이 있다는 화장을 하지 않는 거. 특히 이제 색조 화장이나 이런 품 같은 걸 안 바르고 오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걸 하시다 보면 그걸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진료 전에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화장실에 가서 좀 그 화장을 지우고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1차 병원 이런 데서 이제 뭐 무좀이 의심돼서 무좀약을 검사를 안 하고 이제 얼마 정도 쓰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바르고 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진균 검사를 도말 검사를 해서 슬라이드 위에 각질 같은 걸 벗겨서 이렇게 녹이는 그런 KOH 같은 걸 쓰는데 연고를 발라보면 이게 불투명하게 위에 이제 깔려버리죠. 그래서 보려고 하는 그런 진균의 포자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씻고 나서 연고나 크림은 바르지 않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환자의 주관적인 그런 얘기를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의사가 병변을 보고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는 언제 이게 시작이 됐느냐,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몸통부터 밖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머리끝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겠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그런 기록. 내가 거기서 항히스타민제하고 스테로이드를 먹었는데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치료를 할 때만 반응이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치료가 10% 20% 이상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지금 3차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처방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검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검사를 또 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거죠. 이것을 또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환자분이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피부과는 병변의 사진 특히 지금이 아니라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연속된 사진들이 많을수록 진단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으로 와서 어떤 특정한 약제 좀 센 약을 쓰려고 그러는데 간 기능 검사나 아니면 신장 기능 검사 또는 당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혈압을 잴 수도 있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제 본인이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은 그런 거 없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병원에서 이제 조직 검사, 타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본인은 이제 그게 믿지 않아서 제2차 세컨 오피니언을 얻기 위해서 또 이제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이제 대부분은 조직 검사 결과지만 이제 카피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준비해서 그거를 결과지를 내는 사람은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병리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 병리과 의사가 쓰는 그거
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것을 여분을 리컷이라고 해서 다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리컷 슬라이드를 뭐 비용을 조금만 내면 그 병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쪽 저희 병원이나 아니면 타 병원에서의 두 번째 의견을 보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나이가 특히 많으신 분들은 탁과 질환으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처방전을 가져오신다든지 그 외에 기록에는 없지만 본인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복용 여부 등을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부과가 이제 시즌을 해서 어느 정도 감별 진단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다음 주에 이제 피부과 의사가 검사를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미리 준비를 해가면은 검사하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가 이제 촉진할 수 있는데 그 촉진하는 건 이게 단단하다든지 소프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거죠. 뭐 여기에는 특별한 그 환자분이 준비할 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뭔가 자꾸 곪고 균이 들어 있는 것 같다. 거기가 아프다. 열감이 있다. 이런 경우 이건 이제 뭔가 미생물학, 균학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먹었다든지 하면 이제 그게 좀 완화되거나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약들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적, 균학적인 검사가 이제 진균, 세균, 옴진드기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검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양 같은 거는 조직 검사를 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아토피 같은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는 특별하게 뭐 약물 복용하고 관계가 없이 그날 진행이 되고 알레르기 혈액 검사는 간 기능 검사나 이런 것처럼 공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오거나 오후에 오거나 언제든지 그날 당일 실행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미리 먹고 오면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피부로 하는 검사들이죠. 약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이제 막아주는 약을 쓰기 때문에 피부 반응 검사를 실제로 환자분의 피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한 5일 전부터 항히스타민제 이제 끊고 오게 됩니다. 또 약물 유발을 시켜가지고 실제 그 약을 조금 먹어서 실제 그런 반응이 오는지 그럼 알아볼 수 있는 경구 유발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에 의한 감염 여부, 즉 미생물학적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에 이제 각질이 생기는 그런 진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KOH로 요 각질을 녹여가지고 볼 수 있는 KOH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항진균제, 무좀약이죠.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일반적인 피부 염증약을 쓰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 처방한 게 아니라 환자분이 임의로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런 것들이 복합제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1차적인 그 모양보다 훨씬 더 변화된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병변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수포나 농포가 있으면 수포는 이제 물집 같은 거죠. 포진이 잡혔을 때 그걸 이제 따가지고 하는 검사가 있고 농포는 누렇게 이제 곪은 그 농이 있을 때 그걸 따가지고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옴진드기 검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옴약을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옴진드기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언제 몇 번 그런 약을 발랐는지 어떤 종류의 약을 받았는지를 알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색법 외에 보통 이제 항생제나 이런 걸 먹고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세균 중에도 뭔가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있는지 아니면 진균 중에도 깊이 자라는 그런 진균 종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그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가 간혹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같이 3종 세트로 배양 검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 병변에서 아마 PCR이라고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의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죠. 그래서 이런 균에 의한 감염 여부는 검사 시행 전에 어떤 항생제인지 어떤 항진균제를 먹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먹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경구로 먹었는지 아니면 발랐는지 이것 등을 충분히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검사를 어느 때 할 건지 이걸 결정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직 검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피부의 병리를 위한 그런 조직 검사, 피부 병리 조직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아니면 이제 그게 1차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아예 하도록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먼저 이 조직 검사라는 거는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이 질환이 아니고 요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종양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거의 100%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검사를 조직 검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검사다 하면은 그게 어떤 원인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조직 검사를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원인을 찾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인 검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알레르기 나한테 문제가 되는 그런 알레르기 원인 검사, 피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가 오히려 원인 검사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는 내가 뭐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았을 때 국소 마취, 리도케인 같은 걸 사용했을 때 무슨 아주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샥이 올 수도 있죠. 아니면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알레르기 의무가 있으면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피부를 한 3mm 이상 떼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분들은 피가 이제 꼬매더라도 줄줄 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응고제를 끊고 하는 것이 안전하니까 항응고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언제 끊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겠고 이런 것이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또 꼭 대부분은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 사진 촬영한 거랑 우리 조직 검사한 걸 아까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진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위에서 병변이 여러 개다 그러면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가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치료를 하거나 약을 바른 그런 부위에서는 정확한 그런 병변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날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병변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해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개 이 하는 방법은 펀치라는 걸 하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거 외에도 이렇게 톡 우리 지적 같은 게 있으면 깊지 않은 병변이기 때문에 면도 날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그 부위만 따가지고 할 수 있는 면도 생검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꼬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변이 낭종처럼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심부에 있을 때는 그 위를 이렇게 째고서는 안에 있는 주머니 안에 뭐 이제 피지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드러내는 이제 절개 생검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종양이 밑에서부터 크게 자라가지고 깊게 들어있는 경우 그때는 그 부위를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완전 절제 생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만은 이제 물사마귀 같은 것들은 이제 그걸 따내가지고 그 부위만 이제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스페시맨 그 조직을 이제 채취를 하면은 그 조직 표본은 병리과에 이제 가서 제작을 하고 그걸 리딩하는 것도 판독으로 하는 것도 이제 병리과 의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조직 절편을 만들 때까지 보통 한 2,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절편은 이 슬라이드 위에 조직을 자른 것을 붙여가지고 일반적으로 H&E 염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일반 염색을 보고 우선 이제 병리과 의사가 어떤 소견이 보이고 어떤 게 의심된다 이런 것은 이제 1차로 피부과 의사한테 답을 주게 돼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자세한 걸 알기 위해서 특수 염색, 조직화학 염색을 처음부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한 뭐 림프종이라든지 이런 특정 병에 있어서는 그걸 이제 분류하는 것이 나중에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로 나가는 검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첫 번째부터 나갈 수는 없고 우선 일반 염색이나 특수 염색에서 보고 그중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검사 후 1, 2주 후에 결과를 보고 가면 그날 꼬맸던 실밥을 풀고 검사 결과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피부과 의사가 1차적으로는 이런 게 의심이 되지만 그중에 어떤 건지는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해서 그날 이제 추가 검사가 나갈 수 있는데 추가 검사라는 것은 조직을 다시 떼내는 검사가 아니라 이미 떼낸 조직을 가지고 더 잘라서 그 부위를 좀 더 염색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검사죠. 이런 것은 이제 추가 비용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생검 중에 많이 하는 펀치 생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 생검은 펀치라고 아마 그 기구 이렇게 구멍 뚫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겨서 이제 일회용으로 되게 쓰는데 끝에가 날카로운 이제 금속으로 돼 있죠. 그래서 대개는 한 3mm 정도인데 작게는 얼굴에 쓰는 뭐 2mm부터 크게는 뭐 8mm까지도 있습니다. 요런 3mm 펀치를 요 직경이 3mm죠. 그래서 피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피부의 표피, 진피, 어떤 경우는 이제 피하 지방까지 떼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멍이 나기 때문에 요 부위를 이제 한 바늘 정도 꼬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부위에 따라서 한 열흘, 2주 후에는 다시 이건 실밥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녹는 실밥이 있다 그러는데 대개는 이제 요 안에 이제 조직을 꼬맬 때 이제 녹는 걸 쓰지 피부과에서 하는 이제 이 펀치 생검 후에 하는 것은 녹지가 않는 실밥을 쓰는 거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알레르기 검사의 적응증 그리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알레르기 검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바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즉시형 검사가 있죠. 대개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다른 아토피 질환, 뭐 피부과 아니더라도 결막염이나 비염처식 다 이게 아토피 질환이기 때문에 같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두드러기가 대개는 이제 환자분들은 오래되고 이제 만성 두드러기면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성 두드러기는 요즘 이제 자가 면역이나 자가 염증 질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급성인 경우 특히 음식이나 약물을 특정 음식이나 약물 먹을 때마다 이게 생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한 검사를 하고 혹은 이제 마스트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혈액 검사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T세포가 매개해서 좀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보통 48시간 후에 이 습진이 생기는지 보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는 첩포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실제로 줘가서 그 약물에 대한 발진을 확인하는 최종 이제 컨펌하는 유발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이제 환자가 준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공복이 아니라도 그날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가 보고 피부 반응 검사를 바로 오늘 해야겠다 하면은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피부를 따는 검사나 아니면 주사하는 검사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랬죠. 적어도 5일 이상 끊고 오셔야 바로 그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연형 검사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구 유발 검사는 약물의 원인이나 음식물 원인인데 이거는 환자마다 각각의 원인이 되는 약물이나 식품을 미리 본인이 의심됐던 거를 가지고 오셔야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안전하게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 준비 시 유의사항은 오늘 내가 알레르기 검사를 원한다 하면은 항히스타민제를 내온 5일 전에는 중단을 하셔야 된다. 이거 좀 미리 알고 계셔야겠고 그리고 이미 내가 알레르기 검사를 다른 피 검사를 했다 하면은 되게 같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마스트인 경우 그때는 꼭 결과지를 가져오시면 그걸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본인이 먹었던 복용한 약제 목록이나 처방전을 꼭 가져오셔야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세팅이 있는 검사는 없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용도 상당히 중요한데 상급 저희 같은 게 이제 3차 병원은 1차 병원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싸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연형 반응,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대개는 뭐 이제 금속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머리 염색약, 향수 이런 것들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첩보 검사를 한다는, 이 첩보 검사가 굉장히 이제 피부과 하는 검사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검사죠. 이거는 피부 병변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병변이 다 좋아지고 나서 몸이 피부가 깨끗해지고 한 4, 6주 후에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때는 항히스타민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고용량으로 되게 뭐 스테로이드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프레드니솔이나 메티론 이런 것들을 한 20ml 이상 복용하고 있을 때는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은 다른 약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등에다가 한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한 25가지 정도를 48시간 동안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샤워를 하고 나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되게 지금부터 이렇게 선선한 시기에 하는 게 좋겠고, 적어도 환자가 이 검사를 원한다, 나는 원인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48시간 동안은 샤워를 하지 않게 미리 이제 씻고 온다든지 48시간 동안에 특별한 뭐 심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지 마셔야겠죠. 그리고 48시간 후에 떼더라도 이게 딜레이드하게 뭐 5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천천히 나타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동안 관찰을 떼고 나서도 하셔야 된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좀 이 피부에 대한 좀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구 유발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경구 유발 검사는 환자가 이제 두드러기인데 혈관 부종이나 샥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전신적인 발진이 오거나 물집이 잡히는 이런 심한 경우는 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피부과에서는 고정약진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정약진이라는 것은 약을 먹을 때마다 원인이 되는 약을 먹을 때마다 특정 부위에, 특히 손발이나 얼굴, 뭐 이 점막 있는 부위에 이게 동그랗게 발진이 자꾸 생기는 거죠. 되게 이제 좀 예민한 분들은 한 2-3번 약을 먹으면 내가 약을 먹을 때마다 뭐가 생기는구나, 이런 걸 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약물을 가져오면 그 피부 병변이 많으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치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약이 적으면 1-2가지 약까지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약을 한 10분의 1 정도 먹어서 실제로 이런 플레이업 되는, 그러니까 병변 주변이 이렇게 불이 나듯이 이렇게 활짝 타오르는 그런 홍반이 생기는 그런 반응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초진으로 오면은 재진보다는 그 비용이 특히 3차 병원에서는 좀 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검사 비용이 초기에 알레르기 검사라든지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보험이 되긴 하지만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 이상이 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요즘 이제 비싼 약들이 많이 나오고 특수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급여 항목이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실비보험 들어있는데 어떤 조건에 맞는 건지 이제 보험회사에 먼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뭐 학교를 쉬고 왔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통원 확인서 이런 거 확인할 경우가 많거든요. 통원 확인서 모르지만 진단서, 소견서는 이제 본인이 있어야만 그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초진을 받았으면 이제 약물이 나가고 또 이제 검사가 나갔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피부 질환은 뭐 한 일주일이면 약을 쓰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급성 질환이라도 보통 한 2-3주 이상 치료를 해도 서서히 들어가지 금방 들어가지는 않는다. 좀 시간을 가지고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걸 미리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꼭 거기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검사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 이것도 이제 환자분이 장기적으로 쓰려면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피부과는 다른 과랑 틀리게 경구약 이외에 바르는 약제나 이제 보습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상세하게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만성질환 다음 예약이라든지 검사 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후속 관리 중에
예약을 빼먹거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은 어디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이제 가까운 데서 할 건지 아니면 병원 근처에서 할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만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꼭 여기를 방문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광선 치료를 계속 뭐 3개월 정도 해야 되는지, 백반증에서 이제 그 레이저 같은 거 빔을 쏘야 된다든지 하면 이제 지역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 그쪽으로 이제 회송 의뢰해서 이 병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3차 병원, 대학병원의 이제 피부과 이용하는 팁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요약하자면 3차 병원은 진단이 어렵거나 치료가 까다로운 그런 피부 질환에 적합한 곳이다. 진료 의뢰서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미리, 그리고 환자의 질환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진료 의사를 꼭 예약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전 진료 기록, 오기 전에 1차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 그리고 처방 전, 그리고 본인이 찍은 사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진료를 받을 때 옷은 착용은 반드시 이제 조금 헐렁한 옷이나 전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 그리고 좀 여성분 같은 경우 특히 젊은 분들의 은밀한 부위다 그러면 꼭 봐야 되는 거면 내진을 준비를 미리 얘기를 하시고 우리 간호사한테, 아니면 미리 사진을 찍어서 오는 경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진인 경우에는 특히 시간이 보통 한 15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대기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그날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검사 중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 중에 심장이 안 좋거나 해서 혈액응고 방지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경우에 미리 주치의랑 상의해서 끊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이제 하겠다 하면은 항히스타민제를 내원 5일 전에 미리 중단하고 오시는 것이 그날 바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대학병원 피부과 초진과 검사 준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오늘 잠깐 소개해드린 피부과 의사가 피부병을 AI처럼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런 이제 대학병원을 준비하고 가기를 준비하거나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질문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은어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볼에 여드름 때문에 트리암시놀을 맞고 패였는데 가만히 놔도 될까요? 지금 맞은 지는 한 달 됐습니다. 네, 그 트리암시놀은 스테로이드죠. 그래서 이제 좀 깊게 있는 낭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를 바르거나 해가지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병변에 이 트리암시놀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게 좀 너무 세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이 적은 경우에 맞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방을 녹이게 되죠. 그러면 그 부위가 이제 일시적으로 함몰이 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기다려 보시죠. 더 이상 맞는 것은 지금은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이름 안녕하세요. 탈모 여드름은 지역의 의료원 피부과는 2차 병원 진료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피부과는 2차 병원 진료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그런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여드름은 그 병명 자체나 여드름 병인 자체나 아니면 거기에 쓰는 약들이 대부분 보험이 안 되는 그냥 일반으로 처방하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 병원에서도 이 뭐 탈모도 마찬가지, 원형 탈모라든지 이런 염증성과 관계되는 탈모나 아니면 이제 남성형 탈모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다른 분야고, 탈모만 보시는 아까 이제 모발 학회라고 따로 전문 학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 중에도 이제 탈모를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중에. 그래서 모발 학회나 이런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로 근처에 내가 이 탈모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근처에 전문으로 하는 개원의 의사나 아니면 근처의 대학병원에 어떤 분들이 이제 탈모를 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영 분이고요. 턱 및 눈동에 딱딱한 게 생겨서 안 사라집니다.
피부는 막혀 있는데 만져보면 딱딱한 게 잡혀요. 예, 이게 크게는 오랫동안 염증이 생겨서 그 부위에 이제 섬유화가 일어나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종양 같은 게 안쪽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가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아까 촉진도 중요하고 사진을 찍어보고 필요하면은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킴이 사랑방 분이시고요. 발목 앞쪽에 갈색으로 변색됩니다. 점점 범위가 넓어져 피부과에 트리코트 크림을 처방에 바르면 4.4 요제 갈색으로 변색되고 있습니다. 이게 변색이 되는 게 아마 색소 침착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 병변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게 스테로이드 연고인 트리코트 이제 스테로이드에 아마 저게 항진균이 같이 들어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염증은 가라앉지만 이게 뭐 진교 같으면 이제 옆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진하고 지금 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쓰지 않은 다음에 근처에 피부과에 가서 균 검사를 먼저 받아보고 약제를 새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베리분이고요. 저는 한 달 전 손가락 중지 바닥에 수포가 생기고 터지고 해서 항생제 부작용 심해서 약보용 없이 자연 취해버리고 소독하였고 연고 바르고 메디폼 묻히는 좋아지는데 손을 써서 그런지 다시 오돌돌 옆으로 번지고 한꺼풀 벗겨진 곳이 또 수포 없이 생겨서 피부과 방문 주사 맞고 약 처방 소독 치료하는 중인데 호전이 잘 안 돼요. 좋은 치료.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시고 수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포가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죠. 예, 우리가 보는 이제 작은 수포도 있고 대수포도 있고 그거에 따라 이제 검사하는 게 다르고 수포는 아주 작은 이제 뭐 한포진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도 이제 작은 수포들이 습진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진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는 이제 약제나 아까 말한 이 드레싱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병변을 좋게 하는 거지 그것이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예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직업적으로 물이나 세제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다든지 이러면 좀 예민한 분들은 피부가 예민하고 좀 과민한 분들은 또 재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검사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기본분이고요. 흑자는 레이저 치료로 완치 불가인가. 그 흑자라는 이제 의학 텀은요, 단순 흑자가 있고 이제 노인성 흑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레이저 종류가 굉장히 많고 흑자는 그 색소 침착이 밑에 깊이 있는 게 아니라 표피의 이제 마지막 기저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많다고 그러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손에 몇 개 있다든지 이런 단순 흑자인지 아니면 노인성으로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건지 그걸 한번 가까운 이제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서 보시고 레이저를 이제 몇 군데 해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치료 반응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